예, 수업 계속하겠습니다. 교육평등이 중요한 이유는 교육평등이 사회평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교육이 평등하지 않고서는 궁극적으로 사회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평등의 개념들은 교육행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사회학에서 와서 보면 허용적 평등관, 똑같아요. 교육행정하고. 허용적 평등관은 교육 기회의 차별을 철폐하는 거죠. 성별, 인종별에 불구하고 연령별로 입학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 이게 바로 국민의 의무였죠. 헌법 31조에 의한 국민의 의무입니다. 입학을 허용하고 어려움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산간 도서벽지에는 분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허용적 평등관이에요. 입학을 누구나 신청하면 받아준다라는 게 허용적 평등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가장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들이 좀 나가면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교육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신청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보장적 평등관이죠. 누구든지 강제로 하도록 막 하겠다, 국민의 의를 통해서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즉 취학 연령이 됐는데 학교에 학생들을 안 보낸다? 그러면 벌금 묻니다. 벌금 물어요. 학생들을 강제로 입학을 보장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 받겠다? 그러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 의무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유형의 학습 기회를 제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로청소년에 있어서는 야간 학급을 개설한다든가, 아니면 방송통신 학교를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복선제를 단선제로 전환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로 둔다든가. 과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로 다 정보화 고등학교로 하나로 남고 나머지는 다 복선제에서 단선제로 다 됐죠. 그래서 입학 기회를 보장을 하는 겁니다.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거 서당에 보면 노비가 입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어요. 노비라고 하더라도. 과거는 못 봤지만 서당에서 천자문을 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 서당도 허용적 평등관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초등학교의 경우는 안 할 경우는 벌금을 물리고, 지금은 학생이 지금 문제가 없는지를 쫓아가서 다 검토를 하죠. 그런 것들은 바로 보장적 평등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게 산간 도서벽지에 일정 인원수 이상이 되면 분교를 설립을 하고, 그 분교에 학교가 다가가지 않습니까? 거리적 제약, 경제적 제약이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보장적 평등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한 과정적 평등관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과정적 평등관은 그겁니다. 입학도 강제로 해야 되고, 입학해서 배우는 과정 하에서 차별이 없어서 노력 이외의 요소는 내지는 본인의 자질과 노력 이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재가 다르다든가, 아니면 뭐 학습용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지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실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차별되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다 우수한 임용고시를 패스하신 선생님들이 임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는 스케치북 이런 것들을 각자 사오라고 그랬어요. 가정 형편의 좌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스케치북 나눠줍니다. 물감 나눠줘요. 교사, 교육목표, 과정, 자료, 방법. 그 다음에 심지어는 초등학교 시설들이 다 거기서 거기로 비슷하게 돼 있어요.
신설학교는 거의 그 붕어빵 찍듯이 찍어낸 설계도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차이는 없다는 거죠. 학교의 수준, 모든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본인의 자질과 노력 이외의 요소는 같도록 만들겠다. 그게 바로 과정적 평등관이죠. 자질이 부족한 거, 노력을 안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과정적 평등관입니다. 요까지가 가장 흔한 평등관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콜맨이라는 사람이 정말 계량적인 연구를 다 했어요. 그랬더니 과정적 평등관까지를 다 갖췄어도 결국은 학력의 격차가 나더라. 어떻게? 결국 못 사는 집 아이들은 타고날 때부터 가정적인 영향에 의해서 교육에 영향을 미치더라. 결국 우리가 교육의 목표로 정해진 허들이 있는데 그 허들을 누구는 넘고 누구는 정말 잘 높은 경지에 다다르는데 누구는 이 목표 달성 레벨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의 원인을 봤더니 학생의 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못 사는 집 쪽의 아이들이 그렇게 이 목표에 도달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라는 거고, 그게 지역 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 도달을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두가 다 이 목표 도달을 할 수 있도록, 목표 도달할수록 결과적으로의 평등이죠. 이 성적의 차이가 같게 하겠다는 평등이 아닙니다. 목표 도달을 하겠다라는 평등이에요. 그런 면에서의 그 결과적 평등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능력이 낮은 학생의 경우는 보충학습을 실시를 하고,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못 사는 집 아이들은 데려다가 보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감안하기 위해서는 농어촌 대학 입시 특별 전형을 실시하고, 바로 정원에 입학을 우리가 두는 거죠. 약 대학 정원의 한 10% 정도를 정원의 입학생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농어촌 대학 그 입학의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것들이 바로 결과적 평등에서 추구하는 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는 목표 달성이라는 결과. 임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되고요. 성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개인차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목표 도달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그 평등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그 교육을 통해서 어떤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다면, 반면 마르크스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교육이라는 게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사회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육의 문제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교육 불평등은 사회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어요. 그럼 수시 시험에 있어서의 평등합니까? 평등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시 시험에 불평등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모든 학부모들이 원하는 게 정시 선발을 늘려달라는 거잖아요. 수시 중심으로 선발을 하니까 사회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반영이 돼서 대입에 어려움이 있으니 바꿔달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사회개혁에 의한 평등관은 그런 관점들을 반영하고 있다. 즉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에 평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라는 관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육 기회의 평등의 개념들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읽어봐야 될 내용들은, 후센의 교육 평등의 경우는 보수주의 관점에서의 교육 기회 평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신이 내린 능력, 자유주의는 능력과 노력, 보상적인 학교교육의 불평등을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학 제한 철폐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능력주의, 사회의 신념, 성별, 인종, 계급, 거주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을 해야겠다. 나머지는 자기 능력이다라고 보는 게 교육 기회균등, 바로 허용적 평등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장적 평등관의 경우는 무상 의무 교육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들을 막겠다. 이게 바로 보장적 평등관이고, 더 나아가서 입학을 안 할 시에는, 독일의 경우는 입학을 안 할 때는 벌금을 매겼죠. 교육비보다 더 높은 벌금을 매겼어요. 그로 인해서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교육을 받는 게 싸도록 만든 게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과는 교육 기회가 확대가 됐는데 분배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초등학교 교육의 경우는 누구나가 다 그냥 받으니까 그걸로 끝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으로 확대가 되면서부터는 교육의 분배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못했다라고 해서 보장적 평등관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들이 나타났죠. 무슨 얘기냐? 영국의 사례를 봤더니 교육법을 통해서 중등교육 보편화, 무상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중등교육의 평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보편, 그러니까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을 했더니 중학교육이 보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것들만 났을 뿐이지 어떤 교육의 불평등은 해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한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즉 교육 기회는 확대가 됐으나 분배 구조가 변하지 않아서 전 계층에게 그 교육 기회가 고루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초등교육은 누구나가 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집들은 중등교육으로 간 거죠. 중등교육을 보편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잘 사는 집 애들은 고등교육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분배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죠. 과정평등과는 콜맨의 보고서로 인해서 적어도 학교의 시설, 교보제, 교사의 능력 이런 것들에 의한 것들이 학교 교육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학생의 교육에 영향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학교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콜맨이 조사를 했는데 해봤더니 결과가 아주 희한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학교차는 별로 영향이 없더라. 오히려 가정 배경이 훨씬 더 학력 차이에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콜맨이 원래 추구했던 바는 학교 시설의 차이를 없애서 과정적 평등관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나왔는데 실상의 결과는 그걸 갖고는 안 된다. 결국 결과적 평등관으로 이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온 거죠. 실제 이런 과정적 평등관을 추구해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의 고교에 있어서의 평준화 정책을 취했죠. 인문계 고등학교로 천편일적으로 획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간 학교차를 없앴어요. 시험을 봐서 우선 선발을 못하고 그냥 다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정하도록 바꿨어요. 그랬더니 결과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만 초래를 한 거죠. 누구나가 다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만 했지, 어떤 그 학교차를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게 그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적 평등화는 성적이 같다가 아니라 목표 달성, 최소한의 목표인 목표 달성을 누구나가 다 해야겠다라는 것들의 의도였고요. 콜맨 보고서를 통해서 과정을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는 학력 격차를 없앨 수가 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포상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문화실조론이죠. 문화적인 환경의 결손이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콜맨의 보고서와 이런 문화실조론에 기반이 돼서, 그러면 학력 수준이 떨어지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충교육과 보상교육을 통해서 추가 교육을 시켜서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결과적 평등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회의 교육의 평등을 다룬 이유는 뭐냐? 교육이 과연 사회 평등에 기여를 하느냐?
라는 것들에 그 영향을 주느냐라는 것들에 관점을 가졌던 거죠. 사회평등 기여론, 평등화 기여론은 기능이론 관점입니다. 무슨 얘기냐? 합의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따라 능력에 따른 평등이 이루어졌으니 자신이 노력을 해서 능력 발휘를 열심히 하면 교육받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능력 발휘를 열심히 하면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평등이 개선이 된다. 그래서 평등화 기여론은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하면 능력에 따른 선발을 하게 돼서 지식 기능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학교교육이 사회적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러니 학교교육은 사회평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게 바로 평등화 기여론의 입장이자 기능이론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 갈등이론 입장에서는 학교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니 사회적 배경, 즉 집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여부가 학업 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가정 배경이 사회적인 성취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이고 학교는 사회적 성취의 방향만을 제시를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효과로는 학교 교육과 학교 평등과 사회 평등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은 교육 기회만 제공하는 것일 뿐이지 사회 평등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게 무효과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성취라는 것들이 바로 우리가 성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교 교육은 바로 학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가정 배경이 바로 가정의 부의 세습에 따른 능력이겠죠. 그래서 보면 평등화 기여론은 어떻게 보냐면 학교 교육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가정 배경은 사회 성취에는 별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신 가정은 학교 교육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가정 배경이 좋으면 학교 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등화 기여론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갈등이론 관점에서는 가정 배경이 사회적 성취, 즉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대신 가정 배경이 또 학교 교육에도 영향을 주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학교 교육은 그냥 방향 제시 정도만 하지 이게 성공을 좌우하지는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그룹의 후계자는 학력이 좀 떨어져도 삼성그룹의 후계자가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불평등 재생산론의 관점이 갖고 있는 바입니다. 반면 학교 교육을 잘 받아서 의대 진학을 하면 의사로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바로 평등화 기여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효과론은 그 학교가 성공을 좌우하지 않는다라는 관점의 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를 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평등화 기여론의 그 세부 이론들은 이렇게 다뤄볼 수가 있어요. 즉 헤비거스트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이 평등화에 기여를 했다라는 관점이에요. 무슨 관점이냐? 교육은 부모 계층보다 자식 계층이 훨씬 더 많이 받지 않았냐? 적어도 자식들이 농부에서 사무직으로 화이트 칼라로 옮겨오지 않았냐 이거죠. 결국 교육은 상향이동 시켰다. 본인 입장에서는 별게 없었을 수 있는데 부모하고 비교해보면 부모보다는 더 잘 교육을 받으면서 상향이동 되지 않았냐? 이게 바로 헤비거스트. 교육은 그래서 상향이동에 기여를 했으니 평등화에 기여를 한 거다. 누구나가 다 화이트 칼라 직업이 되지 않았냐 이거죠. 블라우와 덩컨의 직업지위 획득 모형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본인의 교육을 받으면 그 받은 교육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좋은 직업을 획득을 했는데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했다. 즉 좋은 직업을 얻음으로 인해서
교육이 사회평등에 기여를 하지 않았냐 봤더니 사회적 배경을 확인하는 것들로서 아버지의 교육 수준, 아버지의 직업, 즉 직업 소득이죠. 그거하고 본인 교육과 본인의 첫 번째 직업을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본인의 교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즉 평등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봤던 게 블라우와 던컨입니다. 슐츠와 베커의 경우는 인간 자본론을 통해서 평등화에 기여를 한다라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생산성이 높아지지 않느냐?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미래 소득의 증가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슐츠와 베커의 인간 자본론의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불평등 재생산론의 경우는 보울즈와 긴티스의 이론이 대표적인 예죠. 사회적 불평등의 조장이 되고 결국 학교에서 성적 좋은 애들은 잘 사는 집 애들 아니냐. 즉 학교는 불평등한 기존의 계급 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라고 보는 게 보울즈와 긴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노이 분석의 경우는 교육의 수익률을 봤더니 이렇더라는 거였죠. 교육비 대비 기대 수익으로, 즉 연봉 같은 기대 수익이 되겠죠. 그런 것들로 해서 수익률을 내봤더니 수익률이 높을 때에는 그 수익률이 높은 교육에 있어서의 부잣집 애들이 주로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그게 수익이 알려지면서, 수익이 높은 게 알려지면서 이제 못 사는 집 애들도 교육에 들어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낮아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잘 사는 집 애들은 더 상위의 교육기관으로 옮겨가서 그 더 상위의 교육기관이 수익률이 높더라. 즉 교육은 중상위 계층의 수익을, 초과이득을 획득하는데 영향을 줬지, 일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는 수익률이 확 떨어지면서 교육이 별 도움이 안 되더라는 얘기를 카노이가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한 거죠. 즉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라고 봤던 거죠. 라이트와 페론의 연구는 그런 겁니다. 뭐 교육에 대해서 뭐 잡다하게 뭐 교육을 받았니 못 받았느니 그 따져볼 필요 없다. 즉 각 직업 집단, 성별, 인종별로, 그다음에 교육 수준별로 소득, 평균 소득을 내봤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교육의 수익은 노동자 계급보다는 관리자 계층이 훨씬 높고 연봉이 훨씬 높다는, 평균 연봉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자보다는 남자가 훨씬 높고 백인이 유색인종보다는 훨씬 높더라. 즉 교육보다는 계급이 소득에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미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불평등의 재생산에 기여를 하더라라는 숫자를, 평균을 갖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증이 되다 보니까 반박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라이트 페론 연구는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봤더니 교육은 불평등을 재생산할 뿐이더라. 교육에 따른 수익은 노동계급보다는 관리자, 그 중에서도 백인, 유색인종보다는 백인의 관리자가 가장 높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효과론의 경우는 칙, 민서, 앤더슨, 젠크스 같은 사람 얘기를 하는데, 교육은 사회평등과 관계가 없고 계층 이동은 교육 아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교육이 그 계층 이동을 결정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즉 교육은 사회평등보다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같고, 사회의 평등 불평등은 교육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주로 받는 것 같다. 따라서 교육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인간 자본론의 비판, 카노이 분석의 내용들은 이미 설명드렸고요. 라이트와 페론 연구도 이미 설명을 다 드렸죠. 무효과론은 칙 민서의 연구인데 50년, 70년대 초반 미국의 소득 분배, 교육 분배를 통계를 봤더니 관계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왜곡이 되는 게 70년대가 미국이 가장 잘 살던 시대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엄청난 획득한 부를 가지고 전 세계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왜곡이 되는 문제가 있죠. 앤더슨의 경우는 아버지 교육 수준에 비교한 아들 교육 수준과 아버지 지위와 비교한 아들 지위를 봤더니 교육이 지위 향상에 영향을 안 주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크스 연구의 경우는 가정 배경, 지적 능력, 교육 수준, 직업 지위라는 4개 변수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해봤더니 별로 설명력이 높지가 않더라는 거죠. 교육의 설명력은 20%가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효과는 교육 이외의 효과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것들로 밝혀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설명이 다 됐네요. 사회변동. 자, 그러면 교육이 그러면 사회를 평등화를 하려면 이동이나 변동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변동이나 이동에는 영향을 주느냐? 적어도 교육이. 변동이나 이동이 돼야지 평등하든 평등하지 못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변동이라는 것들은 사회 내 형성된 여러 가지 요소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상호작용 영향이 달라지는 것들을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 유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 배운 내용들이라서 이동의 방향으로 보면 수직적 이동과 수평적 이동이 있겠죠. 수직적 이동이라는 것들은 바로 상향, 하향 이동과 같은 것들이 있고요. 수평적 이동이라는 것들은 그런 겁니다. 변호사가 의사가 된다거나 의사가 변호사가 된다던가 이런 것들은 수평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직적 이동이라는 것들은 아버지는 농부였는데 농부에서 교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수직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기로 보면 세대 간 이동이 있고 세대 내 이동이 있는데요. 세대 간 이동이라는 것은 아버지 직업 대비 아들의 직업이 바뀌었다. 이게 바로 세대 간 이동. 세대 내 이동이라는 것들은 내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세대 내에서 내가 바뀐 거고요. 구조적 이동과 순환적 이동이 있는데요. 구조적 이동은 그래서 계급이 달라지는 경우를 구조적 이동이라고 하면 순환적이라는 것들은 이렇게 바뀐 거,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뀌는 것들은 순환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육에 따른 이동을 보는 방식은 교육 체제 연구로서 우리가 더욱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교육 체제에 있어서의 학교 교육의 선발 제도가 사회 이동의 중요한 양식으로 작용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교육 체제 연구입니다. 터너가 얘기한 교육 체제 연구는 바로 경쟁 이동과 후원적 이동으로 나눠서 본 거죠. 경쟁 이동이라는 것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동하는 것들은 경쟁 이동이고 통제된 선발 과정을 통해서 조기 선발을 시키는 것들은 후원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쟁적 이동을 하게 되면 대개는 이 보편주의, 평등주의 선발을 하게 되고 후원적 이동을 하게 되면 대개 엘리트주의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된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소련의 체조 선수들, 빙상 선수들,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 보면 정말 그런 것들을 잘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발탁을 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영재 교육을 받아야 돼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다른 거 다 안 하고 체조나 피겨스케이트만 하는 거죠. 뛰어난 애들을 미리 뽑아서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조기 교육을 통해서 영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머지 아이들과 다른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의 노선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죠. 이 아이는 그냥 공부할 아이, 이 아이는 피겨스케이트 할 아이, 이 아이는 체조할 아이, 이 아이는 뭐 할 아이. 그래서 엘리트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엘리트와 일반 학생으로 구분해서 복선제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영국, 프랑스, 브라질, 이탈리아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프랑스나 이런 데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 결정을 해요.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직업계로 갈 아이와
학문 쪽으로 갈 아이를 나누는 거죠. 대학교로 갈 아이를 나누는 거죠. 별로 불만이 없는 이유가 대학교 교육을 나온 사람과 일반 직업교육을 하는 사람들 간의 그 연봉의 격차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 적성을 찾아가도록 하는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면 보편주의 교육은 인간은 누구나가 다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개인 능력은 어릴 때부터 발현되는 게 아니라 점차 커가면서 키워나가는 거다라고 보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게 보편주의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환경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즉 가정에서 아이의 어떤 환경을 제공해 주느냐가 그 사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가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가장 최종적인 순간에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만기 선발이라는 관점인데요. 이 만기가 언제냐? 고등학교 교육 마치는 시점. 그래서 대학교를 갈 때 드디어 자기 적성별 전공을 찾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유사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보편주의 교육, 만기 선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선제입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로 다 두는 거죠.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갈 사람은 가고 직업으로 뛰어들 사람은 직업으로 뛰어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바로 단선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을까지는 갔고 졸업한 이후에 직업학교로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농부를 할 거냐? 아니면 대학교를 갈 거냐? 이런 것들을 자기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한국 같은 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복선형 요소를 가미를 하고 있죠. 예술고등학교를 두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외고 과학고를 두고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복선형 요소가 가미되어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대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면서 만기 선발의 그 보편주의에 따른 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교육 선발의 유형을 나라별로 구분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형식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표준화해서 선발하느냐, 표준화 수준이 보통이냐 아니면 표준화 수준이 낮냐, 바로 대입제도를 사례로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화 수준이 높은 나라는 프랑스, 스웨덴, 소련이고요. 우리나라도 대입 선발에 있어서 수능에 의한 표준화 수준이 높죠. 내신, 수능, 출결 이런 것들. 반면 중앙집권화 표준화적 수준이 낮고 미국, 캐나다는 각 대학에서 알아서 선발 기준을 뽑습니다. 각 대학교에 알아서 뽑아요. 이게 바로 표준화 수준이 낮은 거고요. 시기면에서 봤을 때는 조기 선발, 즉 초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너는 학문 쪽으로 그 대학교 가래, 너는 직업교육을 가래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프랑스, 서독, 영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기 선발의 경우는 대학 단계 선발하는 게 미국, 캐나다, 스웨덴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중간적인 단계로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는 시점에 시험을 보는 시험이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직업학교로 갈 건지 대학교 쪽으로 갈 건지를 구분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조기 선발과 만기 선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상으로 보면 특수주의, 정예주의 선발이 있겠고요. 바로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피겨 스케이트 잘하래, 어릴 때부터 피아노 잘 치래, 어릴 때부터 체조 잘하래를 뽑는 게 바로 정예주의, 특수주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편주의 선발의 경우는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보편주의에 입각해서 하게 되고 대학교에 가서 전공을 택하죠. 그래서 보편주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은 집단주의,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는 방식과 개인주의 관점에서의 것들이 있는데요.
집단주의라는 것들은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에 맞춰서 그 전공의 정원을 책정해 두고 있는 경우인데 스웨덴, 영국, 프랑스, 소련 같은 경우가 되겠고요. 개인주의, 즉 개인의 자기 취향에 맞게 자신의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그 개인주의 관점인데 우리나라는 바로 개인주의 관점이라고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독, 소련 있지도 않은 나라가 나와요.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가 나와요. 굉장히 오래된 이론이라는 거죠. 즉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충분하지 굳이 이걸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표준화가 높다. 시기에 있어서는 만기선발이 중심이 되고 있다. 대상에 있어서는 보편주의, 기준에 있어서는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엘리트 교육과 보편주의에 따른 선발의 차이는 개인 능력이 중심이냐,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보느냐, 유전 요인이냐, 환경 요인이냐, 조기 선발이냐, 만기 선발이냐, 복선제냐, 단선제냐. 대표적인 국가를 이미 우리가 설명드린 거에 입각해서 이해를 해서 보시면 요게 다 매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접촉 과정에 형성된 집단 공동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통상 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행동의 유형과 태도를 결정을 주로 하죠. 이런 문화를 획득하는 방식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획득을 합니다. 지식, 기술의 실체가 바로 문화이자 환경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죠.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이어져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이 되고요. 개인을 초월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통합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우리가 흔히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문화의, 사회문화에서 배웠던 문화에 대한 개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기대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문화에 따라서 행동 양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문화에 따른 기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요. 임의적이고 외적, 내적 기대들의 기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되는데요. 문화가 변화되는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내 사회 내부의 경제, 산업 조직의 변화, 즉 직업이 바뀌면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직업 구조가 바뀌면. 발명 등에 따라서 문화가 달라지기도 하고요. 외적인 영향도 받는데 외대 문화가 전파돼서 바뀌는 거, 그래서 전파되는 거, 그다음에 접하면서 바뀌는 거, 그다음에 외래 문화에 동화되는 양식 등이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옷 같은 것들을 보면 전형적으로 동화된 경우죠. 서구의 학문들이 들어온 것들은 전파된 경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의 식민지 지배를 겪으면서 접변이 일어났죠. 공존적, 흡수적, 소멸적, 혼합적인 변화의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개라는 것들은 기성세대의 문화가 이어져 내려온 거죠. 우리의 전통 문화는 바로 전개가 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문화가 접촉하면서 한쪽이 또는 양쪽의 문화가 변화되는 것들은 바로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바뀌어온 것들이 바로 접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체라는 것들은 물질 문화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옮겨가는데 정신 문화는 상대적으로 늦게 바뀌는 것들이 있어서 정신 문화가 물질 문화에 비해서 지체가 된다라는 것들을 문화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조라는 것들은 문화 요소가 결핍 또는 과잉되었을 때 발달이 왜곡되는 현상, 발달이 안 되는 현상들을 문화실조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문화실조는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그 농촌 지역에 생기면서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가 한국말을 익혀야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은 바로 그 문화실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그 문화가 학업 성취의 격차가 나타난 원인들, 이런 그 문화실조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문화실조론이죠. 문화다원론이 있고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 볼 수 있냐면 문화실조론이라는 것들은
가정의 문화적 환경에 지적 성취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예를 들자면 한국말을 모르는 다문화 가정의 엄마에게 자란 아이가 한국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더군다나 4살까지 해서 그 언어적인 기능이 가장 발달을 많이 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때 한국말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들이 바로 문화실조로 인한 교육의 여파가 미친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가정의 변인인 문화라는 부분, 언어라는 부분이 교육 선취에 필요한 것들에 가장 결핍이 되면서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문화 박탈이론, 문화 실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거는 자체 해결이 안 되겠죠. 그래서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상교육을 실시하는 거죠. 즉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에 있어서는 그 언어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는 보충 교육을, 보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들이 중요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반면 문화다원론의 입장은 문화실조론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 가면, 미국의 텔레비전을 틀면 언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까지 언어가 4가지로 나와요. 그걸 요구를 해요. 왜 그러느냐? 히스패닉계 사람들은 주 언어가 스페인어입니다. 영어도 쓰지만, 공용어로 영어를 쓰지만 스페인어를 훨씬 더 잘해요.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에 대해서는 텔레비전에 의한 문화실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4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죠. 즉 문화다원론의 입장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한 학교 안에서 각각의 문화에 있는 아이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서 발표하는 과정들을 거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화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에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어느 문화가 어느 문화보다 못하다라고 가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지도자는 다양한 문화를 접촉해서 각 문화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바람직한 교육이라고 보는 거죠. 즉 히스패닉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익숙하지 않은 문화의 교육 내용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언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의 규범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니 결국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 집단의 문화를 골고루 가르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학습에 따른 그 결손을 훼손하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한 교육이 된다라는 게 문화다원론의 입장이죠. 문화실조론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바로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가 엄마의 그 다문화 가정의 엄마의 문화보다 우월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박탈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 동남아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보다 못한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점차 문화실조론의 관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문화다원론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람직한 문화를 흡수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을 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초의 서양 사람들이 와서 그 내용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멍청하다고 하고 미개하다라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나중에 그렇게 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단순 관습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그 외부인을 접촉해서 병이 발생하는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들을 깨닫고 그 금줄을 치는 것이 얼마나 의학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깨달은 거죠. 그제서야. 결국 실조론 입장에서 접근을 했다가 그게 아니었구나, 다원론 입장에서 보는 게 맞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기조는 현재
다문화 가정에 있어서는 문화실조론이라는 것들에 의한 영향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교육에서 겪는 문제죠. 초등학교에서 겪는 문제들이요. 하지만 문화다원론이라는 입장도 점차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업 성취에 따라서 격차가 발생하는데 누군가는 그 성적이나 학업 성취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 격차를 원인을 뭘로 볼 것이냐, 왜 도대체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느냐에 대한 견해들이 다른 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능이론 입장에서는 어느 학자의 경우는 지적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다, 유전 요인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러한 유전 요인의 격차는 별 의미가 없고 주어진 환경이 학습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환경론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 둘을 결합해서 젠센과 아이젠크의 경우는 유전 요인이 한 80%를 차지하고 나머지 요인들의 경우는 환경에 따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즉 아무리 잘 태어났어도 80%에 불과하고 환경 조성이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젠센과 아이젠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갈등론 입장에서는 학교의 교육 내용은 자본과 교육의 문화이기 때문에 결국 학교 교육의 학업 성취에는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가정 배경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게 갈등론의 입장이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의 학업 성취 격차는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교육과정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여기서부터가 바로 해석학적 관점이죠. 바라볼 때 교육과정 사회학은 상류층의 유리한 학문을 중심으로 교과가 편성이 되어 있어서 주도권을 쥔 상류계층이 유리하다라는 게 교육과정 사회학적 관점이고요. 상징적 상호작용 효과는 바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학업 성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번스타인의 학교 언어 연구의 경우는 계층 언어 사용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즉 상류 계층의 언어를 사용할수록 정연된 어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학업 성취가 높을 수 있다는 얘기를 기존의 이론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 보면 결국은 학업 성취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느냐라는 것들을 구분해 보면 요인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즉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봤더니 학조차 미미하더라라는 게 공통적인 요인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정 배경은 영향을 주느냐? 주더라. 오히려 영향을 크게 주더라라는 게 콜만 보고서죠. 자, 가정 배경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느냐? 콜만 보고서에 보면 준답니다. 젠크스의 경우도 가정 배경은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콜만 보고서를 봤더니 학교차는 의미가 없고 가정 배경이 가장 큰 영향을 주더라. 경제적 자본, 인간 자본, 사회적 자본, 가정 이런 것들을 다 구분해 봤더니 가정 배경은 경제적 인간 자본 활용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정 배경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게 콜만 보고서예요. 가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젠크스의 경우는 봤더니 지적 능력과 가정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인데 지적 능력은 유전적으로 타고난 거고 가정 환경도 가정에서 주어지는 환경이니 가정 배경이고 학교 차이는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만큼 크더라. 가정 배경이. 그래서 가정 배경이 결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 학교 교육의 여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기로는 시설 차이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주어지는 교재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학용품들이 다르다 하면 학업 성취에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차이를 해소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빌미가 되면 안 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죠.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콜먼에 의하면, 콜먼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 여건은 별 영향이 없더라, 별 의미가 없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가 아동교육에 가지는 관심, 교육적 노하우라는 가정 배경이 훨씬 더 영향이 크지 학교의 시설 차이는 별 영향이 없더라는 거죠. 좀 쉽게 얘기하면 백인 아이들을 죄다 흑인 학교로,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백인 아이들을 흑인 학교로 다 전학시키고 흑인 아이들 다 백인 학교로 전학시켜서 바꿔놔도 결국은 흑인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더라. 왜? 부모들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고 노하우가 적었기 때문에. 1960년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콜먼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모다 맞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는 얘기도 있고. 교사의 기대 효과, 로젠탈, 제이콥슨에 의하면 자성 예언 효과에 의해서 교사가 편견을 가지면 그대로 성적이 좌우된다라는 것이고요. 리스트에 하면 교사가 학생을 사회 계층과 연결해서 구분을 하더라.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 다음에 부잣집 아이, 아닌 아이를 구분해서 학생들을 구분을 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하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브로피와 구세의 경우는 교사의 학습 행동 차이가 기대 수준에 따라서 학생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거죠. 즉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독려를 하는 반면 잘 못할 거라고 편견을 갖고 있을 경우는 독려를 그만큼 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의 행동이 학생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의 기대 효과는 영향을 준답니다. 준다. 학교 문화는 콜맨의 경우는 또래끼리의 생활하는 학교 문화가 형성이 되고 이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브루코버도 학교 풍토 요인을 봤더니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업 성취를 높이려면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학교 시설 여건은 평등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교사가 관심을 쏟느냐 안 되느냐가 학생들의 성과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미치고 학교 문화가 어떤 문화냐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학교 문화에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는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강남으로 이사를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은 그 애를 데리고 굳이 집을 팔아갖고 강남에 가서 전세를 살면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초등학교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더니 이 얘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강남과 강북은 학교 문화가 다르더라. 즉 강남에서 초등학교를 나와야지 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학업 성취에 격차가 난다라는 거죠. 저는 교육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를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같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는 것과 또 실천하는 건 또 얘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사례를 드리고요. 자, 이 교사의 기대 효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요. 교사의 기대 효과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머튼의 경우는 자기 예언 효과. 예언이 형성되면 인간 행동을 구속해서 예언을 실현하더라.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전을 실에다 묶어가지고 들고 이걸 놓고 자기가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안 움직이고 있어도. 그러면 정말 동전이 오른쪽으로 돌아요.
왼쪽으로 돈다라고 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그대로 멈추고 들고 있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돌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믿으면, 자기가 예언을 하면 그 예언에 따라서 알게 모르게 평상시에 말하는 거, 대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은 실체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튼의 자기 충족이에요. 로젠탈, 제이콥슨의 피그말리온 이펙트. 무작위로 집단을 구성해서 성적이 지능이 향상될 사람이라고 알려주고 이쪽은 이쪽은 보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그 성적이 향상될 거라고 했던 애들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리스트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가 학생들을 어떻게 구분하나 봤더니 계층, 배경, 그거에 따라서 좌석 배치, 그다음에 질문하는 거, 그다음에 관심을 표시하고 하는 것들이 차별을 두고 있더라는 거죠. 브로피아 교사 편견의 연구를 봤더니 다양한 요소의 그 편견들이 있더라는 거고요. 교사의 기대에서 기원을 봤더니 그럼 교사가 왜 그런 편견을 갖고 기대가 다르냐라는 걸 봤더니 교사의 인적 특성도, 인성의 특성도 있고 사회적 편견과 경험이 미치는 효과도 있고 교육적 신념, 개념과 신념, 교육 구조의 영향도 있더라는 거죠. 즉 교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편견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이 바로 교사의 편견, 기대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글스의 학생 유형화 과정에서 보면 바로 낙인을 찍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색 단계, 명료화 단계, 공고화 단계를 통해서 교사가 낙인을 찍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학력사회라는 것들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학력이 지위를 결정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 학력을 위해서 몰빵을 질러야 되는 거죠. 학력의 가치는 도구적 가치와 기능, 배워서 내는 실질적인 그 기능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바로 졸업장이 바로 깡패인 시대인 거죠. 기능적 학력사회, 상징적 학력사회에서 보면 기능적 학력사회는 배워서 그 기능을 갖춰서 잘하기 때문에 대우를 해준다라는 게 기능적 학력사회라면 상징적 학력사회는 바로 졸업장이에요. 졸업장. 명문대 나왔기 때문에 능력에 관계없이 좋은 직업을 택하는 거. 어떻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상징적 학력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적어도 상징적 학력사회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었다가 이게 몇 슬라이드가 한 6슬라이드 정도 남았으니까 그냥 이어서 마저 그냥 진행을 하죠. 이어서 바로 보강을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편안한 생각으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사회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끝났고요. 이제 교육의 개혁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주로 논술에서 그래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라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적용이 되거나 아니면 심층 면접에서 선생님 입장에서 앞으로 한국 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라는 것들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로 사용될 수 있겠는데요. 교육개혁은 바로 공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부터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편성, 통일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맛에 맞지 않을 모든 사람의 입맛에 안 맞을 수밖에 없죠. 경지성과 폐쇄성을 초래하다 보니 이로 인해서 교육의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욕구 충족을 못하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느 누구의 입맛에도 안 맞는 교육인 거죠. 현대교육,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한계, 교육의 장소, 시간, 대상,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학교 제도는 비민주성을 띌 수밖에 없고 이런 공교육의 한계가 교육의 성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니 공교육도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보완제로 나왔던 것들이 바로 사교육이고 사교육의 요건을 갖추면
나름대로 어떤 그 자율권을 좀 많이 줬었던 걸로 이어져 왔죠. 이런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안에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교육개혁을 할 것인가라는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교육을 할 수 있겠냐라는 수월성과 효율성의 관점 하에서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은 누구에게 어느 게 더 보편적으로 평등한 교육이 될 수 있겠냐, 형평성에 맞는 교육이 되겠냐라는 거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개혁의 유형을 보면 효율성과 수월성이 높으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교육은 바로 경제적 성과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 계획주의 개혁이 되겠고요. 효율성과 수월성이 높으면서 국가가 아닌 사회, 시민, 시장이 주도하는 것들은 바로 경제적 합리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개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경제성이나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복지적 국가 중심의 재분개의 개혁교육이 되겠고요.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면서 시장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하는 것들은 자발적인 시민사회 중심의 참여개혁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적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것들은 바로 여기 시장개혁인데, 전형적인 사립학교 같은 경우나 자사고 같은 경우겠죠. 그다음에 사회적 형평성과 담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민간에서 하는 것들은 바로 대안학교 같은 경우가 대안학교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을 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 주도가 돼서 하는 학교들은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와 지금 형평성, 경제 효율성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학교로서의 국가 주도 학교로는 외국어학과 같은 게 있고,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 주도로 나가는 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우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하에서 이해를 해보면 교육개혁의 방향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육개혁의 방향성으로서 나타나는 것들은 바로 우리보다는 앞서 교육개혁을 이뤄왔던 곳들로 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교육개혁의 큰 방향은 바로 시민, 시장 중심의 교육개혁을 이루겠다. 신자유주의 학교개혁. 형평성 위주의 학생에 맞는 교육을 하겠다. 대안학교 운동. 그다음에 학교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해서 학교를 벗어나자. 탈학교론 관점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자유주의 학교개혁론은 이런 겁니다. 잘하는 곳에다가 몰아주기 한 판을 하자는 거예요. 잘하는 쪽에다가 몰아주자는 거예요. 못하는 쪽은 자꾸 뺏고, 그래서 없어지게 만들고, 못하는 쪽은 도태되게 만들고, 잘하는 쪽은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죠. 바로 시장 통제로 시장에 맡기자는 거예요. 즉 학부모나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고 선택권이 잘 발휘될 수 있는 체제로 만들자라는 거죠. 그게 바로 특성화학교, 헌장학교, 자유취약제, 교육비 지급보증제도, 바우처 제도라고 얘기하는 교육비 지급보증제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성화학교라는 것들은 특성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자라는 거예요. 헌장학교는 기존의 공립학교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뭘 어떻게 되고 이런 정해진 규정들이 있고 그 규정을 다 따라야 돼요. 대신 사립학교는 그런 규정을 따라야 되는 게 없죠. 그래서 헌장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학교이되 그런 따라야 되는 부분들을 최소한의 2년만을 헌장으로 두고 그런 규정들을 적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율성을 보장을 하겠다라는 게 헌장학교입니다. 특성학교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골프 스쿨 이런 것처럼 골프만 가르친다거나 축구 스쿨처럼 축구만 가르치는 학교가 이런 학교가 특성학교라면 헌장학교는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와 똑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헌장학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터드 스쿨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율성을 보장하는 학교. 자유취학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들은 지역에 기반이 된 그 초등학교로 자동 배정을 해주잖아요. 근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자기가 신청해서 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학교를 갈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자유취학제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거주지에 관련돼서 고등학교를 컴퓨터 추첨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성적 순으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취학제가 되겠죠. 그래서 강북에 살아도 강남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게 자유취학제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거기 가서 공부해 하는 게 자유취학제죠. 반면 교육비 지급보증제도는 약간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면 교육비를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세금을 통해서 다 낸 걸 가지고 교육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주죠. 그걸 만약에 학부모한테 돈으로 주면 학부모가 그 돈을 교육에 사용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증서를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학생의 학비를 정부에서 주겠습니다라는 보증서를 학부모한테 보내요. 그러면 학생과 학부모가 이 보증서를 들고 자기가 다닐 학교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선택을 했죠. 그러면 그 보증서 개수대로 예산이 나와요. 보증서 숫자대로. 그러니 학교 입장에서는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더욱더 잘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육비 지급보증 제도다. 돈으로 주면 우리나라 부모는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 돈을 갖고 술을 사 먹고 먹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바우처를 두고 돈으로는 돈이 아닌 보증서를 주고 그거를 학교에다 제출을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받도록 하는 게 교육비 지급보증 제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즉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에 맡기는 게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론입니다. 선택을 많이 받는 학교는 더욱더 클 수밖에 없고 선택을 못 받는 학교는 예산이 안 되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론. 결국 살아남는 학교는 더욱더 커트라인이 올라가면서 좋은 학교들만 남는 거죠.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론이고요. 이런 식으로 학업 서열 위주로 하는 것과 달리 교육의 본원적인 것들을 살려보자 대안학교 운동입니다. 교육이 입시 학원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보자라는 것들이 대안학교이고요. 대안학교의 요건을 갖추면 그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학교형의 경우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라고 열어주는 학교가 자유학교형이에요. 거기서 자기가 나는 3년 내내 축구 하는 것만 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3년 내내 책만 읽을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나는 3년 내내 농구만 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자유학교형이고요. 생태학교형은 이런 그 생태교육과 노작교육을 해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거죠. 즉 텃밭 가꾸고 이런 거 농사도 지어보고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 농부가 되라고? 아니에요. 농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생태교육을 통해서 삶의 생명의 소중함, 삶의 소중함을 통해서 자기의 자아실현 욕구를 북돋우는 거죠.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게 생태학교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유 이념 추구형의 경우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지리산 고등학교 같은 경우죠. 거기는 100% 무료입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 있어서의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자의 고유 이념을 추구해서 하는 학교가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존의 학교 제도 가지고는 다른 학교를 적용해보자가 대안학교 제도였죠. 기존의 학교 중에서 잘하는 학교, 학업 성취를 높이는 학교를 살려두고 나머지를 없애자. 부익부 비익비윤이 심화시켜서 살아남은 학교는 더욱더 재산이 몰리게 만들자. 이게 신자유주의 학교로 시장에 맡겨서 잘하는 학교가 살아남도록 만들자가 신자유주의 학교 개혁론이면, 대안학교는 교육의 본질을 쫓아가보자, 학생들의 입맛에 맞는 학교로 가보자라는 운동이었다면, 탈학교로는 이러한 학교 제도 자체는 그 존재 자체가 해악을 미친다라고 보는 거죠. 학교 자체가 모아놓고 해서 학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모아서 괴롭히냐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를 폐지하고 학습망을 만들어요. 집마다 학습망을 만들어가지고 각 가정마다 자료를 배달해주는 사람들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모르는 거를 물어볼 수 있는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것들을 해주는 학습망을 구축해보자. 이런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보는 것들은 혼자 공부할 수 있잖아요. 학교 안 통하도. 그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자료 배포도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2주마다 자료 배포를 해요. 그래서 수거에다가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점검을 합니다. 이런 학습망을 통해서 학습을 하자라는 게 탈학교론의 가장 기본입니다. 모아서 왜 학생들을 괴롭히고 정신적 자살을 강요를 하느냐, 그릇된 성공신화를 왜 주입을 하느냐, 의무교육이라는 것들이 결국 성적 지상주의로 가서 물신성만을 교육하지 않았냐라는 게 탈학교론이 갖고 있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학교도 대안학교가 있는데, 학교형이 있고 틈학교형이 있고 탈학교형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점차 특성화고로 지정하거나 대안학교를 아예 지정을 하는 형태로 양성화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재택학교는 학부모의 교육권을 강조해서 학부모가 학생들의 교육을 인정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중학교까지는 불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육개혁의 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교육론입니다. 노을즈의 성인교육론이 나왔는데요. 성인 교육의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성인은 교육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왜? 성인은 학습 능력이 없거나 학습에 따른 효과가 너무 미비하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해보니 안 그래요. 성인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카텔과 혼의 지능이론에서 배운 내용이 뭡니까? 유동성 지능의 경우는 22세 이후에는 감퇴가 돼서 없어지는데, 결정성 지능의 경우는 꾸준히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늘어나지 않냐 이거죠.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고등정신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 상식, 어휘력, 구사력, 독해력,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등정신 능력은 이쪽에 있지 않냐 이거죠. 암기력은 떨어지고 감각 능력은 떨어지지만 고등정신 능력은 이쪽에 있는 거고, 결정성 지능은 경험이 늘어날 때마다 늘어나니 성인도 학습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노을주가 얘기한 성인교육론이죠. 경험에 따른 학습 능력이 중요하고 성인교육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페다고지라고 얘기할 때는 교육학은 22세 이전의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거고, 안드라고지는 성인교육학으로서 성인에게 필요한 원하는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걸 다 합하면 평생교육이 되겠죠.
평생 교육이 됩니다. 학습자의 경우는, 아동의 경우는 의존적인데, 성인 학습자는 자기주도적이고 자신의 많은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학생들은 이제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별로 경험이 풍부하지 않잖아요. 풍부한 학습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습 자원이 풍부합니다. 준비에 있어서 그냥 주어지는 대로 따라서 오는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경험한 것들이 있고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학습의 준비 수준이 천양지차로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학습 지향성으로 본다라면 성인들이 필요한 것들은 뜬구름 잡는 지식이 아니라 즉시 활용 가능한 지식, 생활과업의 문제 중심적인 과업들의 중심을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백화점에 있는 문화센터에 있는 교육들은 직접 필요한 기능들을 익혀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성인 교육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학습 동기,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취미를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취미를 배우기 위해서 대금, 가야금을 배우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재적 동기 유발이 된다는 거죠. 필요성, 인식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교육하기 입장에서. 하지만 성인의 경우는 학습하기 전에 자기가 이게 필요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거죠. 즉, 이걸 하게 되면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야서 설득이 되어야지 학습을 하지, 그렇지 않다면 학습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생 교육으로 발전해 왔는데요. 교육학에서 성인 교육으로 페다고지에서 안드라고지로 확대된 이후에 나온 것들은, 가만히 있어봐. 그럼 태어나서부터 우리가 태교부터 시작을 하는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평생 교육 이론으로 발전하는데, 애초에 출발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이 아니었어요. 성인 기초교육을 통한 생활문해 교육이 필요했던 거죠. 왜 1945년이냐? 2차 대전을 오랜 기간 치렀기 때문에 교육 받아야 될 시기에 교육을 못 받고 전투에 참가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읽고 쓰기 계산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고, 생활이 불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읽고 쓰기 계산하기를 시키기 위해서 성인 기초교육론과 생활문해, 즉 생활에 필요한 읽고 쓰기 계산하기를 가르치겠다라는 게 성인 교육의 출발점이었죠.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 그런데 1965년쯤 되고 나니까 랭그랑이 평생교육론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는 전투가 없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에 필요한 교육 정도로 하는 것들은 학교육을 통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생활교육이 발전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봐. 학교교육 이외에 필요한 교육들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으로 바꿔내자. 교육의 통합성과 종합적 교육체계를 형성을 하자라는 게 랭그랑이 얘기한 평생교육론이죠. 이게 허친슨에 와서는 학습사회로 나가야 된다.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학습사회로 나가서 누구든지 언제 어느 때라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내자. 평생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추구해 나가자. 이게 바로 바람직한 학습사회다라고 봤던 거고요. 포레의 경우는 살기 위한 학습이라는 거죠. 존재하기 위한 학습. 학습사회를 건설해서 자신의 통합에 의해서 완전한 인간, 즉 자아실현이 완료된 인간이 되기 위한 학습이 바로 삶을 위한 학습으로 발전해 왔고요.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의 학습사회로 인해서 순환교육체제의 확립이 필요함을 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즉 경력이 바뀜에 따라서, 경력 단계에 따라서 학습의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거 옛날에 배웠던 지식은 낡았으니 순환 직업교육을 강조하는 실용적인 입장에서의 카네기 고등교육위원회의 학습사회론이 나왔고, 이게 데이브의 평생교육론이 되면서 랭그랑의 평생교육론이 확장되어서 평생교육의 목적을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삶의 질 향상으로 됐던 거예요.
재교육, 순환교육 이런 관점이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으로 된 거고요. 이게 1996년 유네스코에 이르러서는 들로르의 학습은 보물이라는 거죠. 알기 위한 학습, 행동하기 위한 학습, 함께 살기 위한 학습, 존재를 하기 위한 학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의미하는 바, 이걸 왜 알아야 될까요? 심층면접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학교 교육에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이 사라지고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 학교는 학생만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제시할 수 있고 평생 교육의 체제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교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답이 되겠죠. 이렇게 평생 교육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랭그랑의 평생 교육의 특성을 보면 교육이라는 것들이 현 교육은 청소년기 한정해서 배우고 있죠. 이렇게 파란 기간 동안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 교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규교육 이외에 비정규 교육까지를 다 포함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학교와 학교 외 교육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직업교육, 일반교육,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학교교육, 학교 외 교육을 다 통합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추상적 지식 습득의 현 교육체제는 인지적 지식, 바로 암기형 지식 중심으로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거죠. 지적, 심미적, 정서적인 모든 자아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라면 뭐든지를 교육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겁니다. 축적된 정보 전달이 목적이 이 현재 교육이라면 지속적인 성장이죠. 요람에서 무덤까지 성장하기 위한 교육이 평생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들은 기존의 문화유산을 전달하는 수단이었다면 교육이라는 것들은 평생 교육에 나아가면서 끊임없는 자기 발견, 자기 발전, 자기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초중 고등 대학교로 이렇게 분야별로 한정되어 있는데 실생활에서 삶과 삶을 결합하기 위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교육은 교사에서 실시되는 게 현재 교육의 모습이라면 사회 전체 어디에서든지 교육 기회를 제공을 하는 것이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브의 그 평생교육의 특성을 총체성, 민주성, 통합성, 유연성으로 그냥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논술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총체성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한다. 민주성은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다. 통합성은 각 교육활동이 횡적, 종적으로 통합되어서 운영된다. 유연성은 다양한 형태로 바꿔서 그 사람마다 다른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진흥 방안 정도는 이해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학점운행제죠. 학교 등록에서 학점운행에 따라서 취득한 학점에 따라서 학위를 보장하는 제도가 학점운행제도고요. 학습계좌제가 계좌 형태로 해서 그 교육부 장관이 평가 인정하는 계좌를 운영하는 것들이고요. 대학 시간에 시간 등록제에서 전일제 학생 이외에 파트타임으로 하는 학생들을 두는 경우가 있겠고요. 독학 학위제는 시험을 봐서 그 학위를 인정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화생 학력 인정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전통 예술이나 그 기능 보유자에 있어서 일정 기간을 그 수련을 하게 되면 그거에 걸맞는 학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문화생 학력 인정제도라고 두어서 석사, 박사까지도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 방안으로서 지금 인정되고 있는 방안들입니다. 여태까지 교육의 그 사회학적 흐름을 다 봤어요. 여전히 중요한 거는
각각의 관점이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교육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학교 내 교육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는 관점 하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사회학의 이런 흐름들은 모든 것들을 암기하고 개별 개념들을 다 그냥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교육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런 거죠. 교육을 사회의 기능론적 시각에서 보는 교육과 갈등이론 시각에서 보는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갈등이론에서 보는 교육과 해석하기 위한 교육이 어떻게 다른지 주로 우리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런 관점.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가 성장을 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지, 과연 교육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는지, 사회평등의 기여를, 교육의 평등을 통해서 사회평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학업 성취에는 궁극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학교의 본원적인 기능이론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교의 본원적인 기능인 선발과 배치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도적인 차이가 나타나는지와 같은 것들을 좀 강조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교육사역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육 철학을 통해서 좀 교육에 우리가 뭘 생각해 보시냐면 교육 목표, 교육 과정, 교수 학습법과 여기에 따른 교육 평가, 이거에 따른 지원하기 위한 교육 행정의 흐름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왜 가르쳐야 되느냐가 바로 교육 목표에 관한 얘기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가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고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가 교수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가르쳤던 사실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so what이 교육 평가였죠. 어떻게 지원하고 regulate 강제할 것이냐가 교육 행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러한 목표는 내재적 목표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아 실현을 얘기를 했고요. 외재적 목표로서 우리가 다뤘던 것은 사회화입니다. 이러한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게 교육 철학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아 실현에 관련해서는 교육 심리를 우리가 다뤄왔고, 사회와 관련해서 교육 사회학을 다뤄왔습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걸로서 교육 철학을 다음 시간부터 다루죠.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공식적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교육 과정론을 우리가 했다라면, 잠재적 교육 과정으로서 생활지도와 상담을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교수 학습법에 있어서는 객관주의 교수 이론과 모더니즘 철학에 근간을 한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것들의 기반으로 한 객관주의 교수 이론과 절대 진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인 진리만이 존재한다는 구성주의 교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서 살펴봤고요. 교육 평가에 있어서는 객관주의 평가 이론과 수행 평가라는 이론들을 다뤄왔죠. 이러한 것들을 학교 행정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사, 그 다음에 시설,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교사의 인력과 예산을 기반으로 계획, 수행, 통제와
이런 업무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한 장악에 이르기까지의 교육 행정을 우리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엮어보면 이렇게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회화 부분과 철학 부분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심리학, 교육 심리에서 그 학습 이론 관련된 부분이 주로 나왔고 심리가 상대적으로 덜 다뤄졌던 이유는 바로 교육 목표에 관련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교육 과정과 교육 평가가 분야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뤄졌던 이유는 바로 이 한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 행정이 가장 많이 다뤄졌던 이유는 교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교사 입장에서, 바로 여러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 가면 담임 교사, 그 전담 교사에다가 담임 교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위상을 본 상태하에서 교육 사역을 보면 바로 외제적 목표인, 교육학의 외제적 목표인 사회화라는 관점하에서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끝으로 밀어놨던 교육 철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